할아버지는 언제 없어져?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거실을 지나던 참이었는데 아이 목소리는 맑고 가볍게 울렸다. 마치 장난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미 들어버렸다. 속상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 내게 던져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쥐고도 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귀가 멍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퍼졌다. 내 몸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 집안 어디에도 설 곳이 없는 듯했다. 내 눈은 자연스럽게 창가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내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내 젊은 날 내 손으로 일궈낸 집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쫓겨나야 할 곳이 된 걸까? 머릿속에 과거가 밀려왔다. 20살 무렵 나는 새벽마다 막차가 끊긴 공사장으로 향했다. 철근을 지고 시멘트를 나르고 손바닥이 갈라지는 건 일상이었다. 비 오는 날엔 흙탕물 속에서 허리까지 젖었고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배고픔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뛰게 만든다. 그때 내 곁에는 아내가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의 옷을 챙기고 허리 굽혀 반찬을 만들던 여인. 우리 둘은 늘 빚에 쫓기듯 살았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버틸 수 있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작은 아파트 한 칸을 마련했다. 그곳이 바로 강남이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빛나는 동네가 아니었다. 벌판 같았고 교통도 불편했다. 하지만 내겐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내 피와 땀이 서린 벽돌이었고 가족이 웃으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안식처였다.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며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내 아내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산다며 늘 웃어주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더 열심히 일했다.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세월은 빨랐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저마다의 길을 갔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손자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내가 살아온 것만 같았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식탁에서 내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대화의 중심은 며느리와 손자였고 아들은 늘 바쁘다며 서둘러 일어나곤 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다. 내 자리는 점점 뒤로 밀려났다. 며칠 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여행 좀 다녀오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유럽 한번 가보셔야죠. 처음엔 놀랐다. 나는 해외여행이란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게 여행은 늘 사치였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비행기 표도 예매해주고 호텔도 예약해주었다. 나는 감동했다. 아, 이제야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여행을 보내려 할까? 왜 그렇게 서둘러야만 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새벽에 눈을 떴을 때였다. 시차 때문에 뒤척이다 휴대폰을 켰는데 은행에서 문자가 와 있었다. 출금 20억 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자세히 보니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팔려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니 여행 준비한다고 여러 서류에 서명할 때가 있었다. 보험이다, 예약이다 하며 내밀던 종이들 속에 계약서가 숨어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속았다. 그리고 배신당했다. 창밖을 보았다. 파리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내 눈에는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집이 없다는 사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여행자가 아니라 집 잃은 나그네였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파트는 왜 팔았니?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요. 다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갈랐다.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귀국한 날 아들은 나를 작은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편하고 관리도 쉽습니다. 그곳은 깔끔했지만 집이 아니었다. 내 추억도 내 땀방울도 없는 차가운 방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지냈다. 낮이면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았다. 다른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손자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울렸다. 할아버지는 언제 없어져? 아이는 모르고 던진 말이겠지만 그 말은 내 존재의 전부를 무너뜨렸다. 어느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적금과 연금이 조금 남아 있었다. 통장을 손에 쥐며 생각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고. 자식들에게 기대하지도 손자의 농담에 상처받지도 말자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자고. 집에 돌아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을 챙기고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그때의 웃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먼 곳으로 향하는 표를 샀다. 기차역 플랫폼에 섰을 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쫓겨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발로 떠나는 거다. 기차가 들어오자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이 뒤로 흘러갔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련함이 섞여 있었다. 사람은 재산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사랑과 존중이다. 집은 빼앗길 수 있어도 내 마지막 삶은 내가 선택한다. 기차는 멀리 달려갔고 나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